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린 생선을 먹어왔습니다. 쥐처럼 입이 작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쥐치입니다. 뼈가 연해 통째로 썰어 회로 먹기도 하고 살을 펴 말리면 쥐포가 됩니다. 쥐포는 특별한 음식은 아닙니다. 술안주로, 밥상 반찬으로, 간식으로도 먹습니다. 집에 한 번쯤은 놓여 있었던 음식입니다. 불에 살짝 구우면 냄새가 먼저 납니다. 단맛과 짠맛이 함께 올라옵니다. 먹는 방법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쥐포를 유난히 많이 먹습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쥐포의 대부분을 한국 사람들이 소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쥐포의 재료가 되는 쥐치는 요즘 들어 점점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국산 쥐치는 크기가 크지 않고 개체수도 많지 않습니다. 잡히는 양이 적다 보니 가격은 올라갑니다.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생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먹어온 쥐포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잡힌 생선이 아닙니다. 포장지 뒷면에는 원산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이 쥐포들은 이미 말린 상태로 들어오기도 하고 살만 분리된 채 들어와 국내에서 다시 가공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쥐포는 완성된 모습으로 식탁에 올라옵니다.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는 그동안 중요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봉지의 쥐포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말린 생선에서 나올 수 있는 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쥐포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음식이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묻게 된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다른 생선들이 조용히 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선들은 아직 어떤 음식도 아닙니다. 이 생선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쥐포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 밖으로 전해진 건 의외의 계기에서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쥐포를 먹어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은 한국에서는 익숙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오래된 전투 식량을 먹고 맛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해외 유튜버가 한국 해병대 전투 식량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투 식량 안에는 쥐포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유튜버는 쥐포를 처음 보았을 때 고대 생물의 화석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먹는 음식이라고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조각을 먹어본 뒤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맛이라는 말과 함께 여러 번 감탄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비슷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에 대한 평은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이후 쥐포는 일부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특이한 간식으로 짧게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반응들은 대부분 맛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쥐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이 쥐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국산 쥐치는 개체 수가 많지 않고 크기도 작습니다. 대량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통되는 쥐포의 대부분은 수입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산 비중이 높습니다. 한동안은 이 사실이 크게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포장된 쥐포는 이미 완성된 식품이었고 원산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쥐포를 밑반찬으로 사용하던 한 가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방송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 봉지에 들어있던 여러 장의 쥐포 가운데 몇 장에서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말린 생선에서 나올 수 있는 조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것은 건조 과정에서 붙은 벌레와 파리의 흔적, 굳어버린 사체였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대부분 베트남산 쥐포였습니다. 이 제보를 계기로 쥐포는 맛의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환경의 문제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쥐포를 둘러싼 환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산 쥐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한국에서는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시선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역은 이전보다 강화됐고 수입되는 쥐포의 상태도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이미 말린 쥐포를 들여오는 대신 어육만 냉동 상태로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가공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쥐포만이 아니었습니다. 어포의 원료가 되는 연육의 대부분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베트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업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입되는 연육의 품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맛의 문제가 아니라 균일함과 안정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내 어포 제조업체들은 다른 선택지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료가 아니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생선들입니다. 하지만 이 생선들은 그동안 먹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하천과 호수, 댐에서 잡히기는 했지만 식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생선들은 이미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생선들을 두고 처음부터 먹는 방법을 고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자체가 먼저 떠올린 것은 요리가 아니라 처리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베스와 블루길은 계속 잡혀 나왔습니다. 잡히는 양은 해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생선들을 수매하는데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수거된 양은 1000톤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잡아들인 생선들은 곧바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액비로 만들어졌고 대부분은 보관되거나 폐기됐습니다. 잡는데도 비용이 들었고 버리는데도 다시 비용이 들었습니다. 처리는 끝났지만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생선들을 요리해 먹자는 방식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양념을 더해도 아무리 새로운 레시피를 붙여도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이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이 등장했습니다. 이 생선을 음식으로 보지 않고 재료로 보기로 한 것입니다. 식탁으로 바로 보내는 대신 가공 공정으로 먼저 보내는 방식입니다. 내장을 제거하고 살을 발라냅니다. 뼈를 없애고 순살만 남깁니다. 그 살을 얇게 펴고 말립니다. 형태는 쥐포와 비슷하지만 원래의 용도는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첨가물은 최소한으로 사용됩니다. 맛을 강조하기보다 형태와 질감을 유지하는데 집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포는 어느 생선인지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름보다 형태가 먼저 보입니다. 이 생선들은 여전히 베스와 블루길이지만 이 공정 안에서는 그 이름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먹을지 말지의 판단은 뒤로 밀리고 우선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단계로 옮겨갑니다. 이 생선들은 이제 요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외래종이 들어와 왔습니다. 대부분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남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황소개구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용을 기대하고 들어왔지만 천적이 없었고 먹을 것은 많았습니다. 번식력은 강했고 먹이의 범위도 넓었습니다. 한동안은 최상위 포식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생물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토종 가물치와 메기였습니다. 그 이후 황소개구리는 더 이상 압도적인 존재가 아니게 됐습니다. 개체 수는 줄었고 크기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뉴트리아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모피와 식용을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식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농가에 피해를 주며 개체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수달과 들개 그리고 다른 포식자들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꽃매미 역시 빠르게 퍼졌지만 토종 곤충의 포식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붉은 귀거북, 미국 가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문제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외래종들은 모두 같은 결말을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사라졌고 어떤 것은 줄었고 어떤 것은 다른 자리를 찾았습니다. 베스와 블루길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생선들은 여전히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것만도 아니게 됐습니다. 사라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대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생선이 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존재가 다른 자리로 옮겨졌을 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라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끝내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